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쭉 그죠? 그의 출생 배경부터 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뭐 고백록의 어떤 라틴어 그죠? 서문의 텍스트도 우리가 라틴어를 따라서 공부도 해봤고, 하여튼 요모조모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를 살펴보고 있고,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루어볼 주제는 뭐냐 하면 인격적 창조주 신앙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헬라스 철학, 그리스 철학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헬라스 철학을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융합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던 인물이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헬라스 철학의 여러 사상들 중에 특히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받아들인 플라톤 철학을 가장 위대한 철학의 체계라고 평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에 이제 깊이 심취했던 사유의 체계가 신플라톤주의였습니다. 굉장히 깊은 신플라톤주의의 사유의 체계 속에 심취해져 있었고, 또 그것과 더불어 이제 마니교라는 종교 속에서 고민하고 고뇌했던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의 이제 매력을 느꼈던 까닭은 악의 기원에 관한 그의 깊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고민의 문제였죠. 그 문제를 마니교의 이원론, 성과 악의 대립이라는 마니교의 이원론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마니교 신앙에 빠져서 굉장히 그런 악의 기원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제 사실 또 신플라톤주의로 넘어가게 된 이유도 바로 악의 문제와 관계되어서 신플라톤주의가 주는 답변이 마니교보다 나은 답변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사상적인 어떤 편력이 심했던 사람이죠. 그만큼 고뇌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재성에 관한 어떤 고뇌가 있었고, 이것의 재기원에 대한 고뇌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사상적 편력을 통해서 결국은 마니교를 주유해서 신플라톤주의를 거쳐서 기독교로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아우구스티누스 사상 속에 신플라톤주의로 대변된 헬라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의 융합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그가 받아들인 플라톤 철학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철학 체계라고 그는 평가했던 겁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 즉 다시 말하면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누는 세계관은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이 세계를 세상의 나라와 신의 나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주의에 따르면, 플라톤과 그의 사상에 따르면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현상계가 있고 이데아계가 있죠.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는 그림자의 세계고 이데아계는 원형의 세계죠. 그래서 이데아계는 원형이 있고, 이 원형의 세계에 의해서 이제 맺혀진 그림자의 세계가 이 현상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많은 도구,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세퍼트가 있고, 치와와가 있고, 또 뭡니까? 스피츠가 있고, 진돗개가 있고, 뭐 시바견이 있고, 이런 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플라톤에 따른 그림자인 겁니다. 원형은 개의 원판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의 이데아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아 세계의 개의 원형인 개의 그림자로서 지상에 제가 언급했던 다양한 개들이 존재하는 거죠. 세파트, 진돗개, 시바견, 스피츠 이런 개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 세계는 원형의 세계고, 원형의 세계인 이데아 세계의 원형의 빛인 원형의 빛, 이데아의 빛이 이렇게 원형의 세계에 있는 원형에다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관통해서 그죠, 이 현상의 세계에
그림자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쭉한 그림자도 있을 수 있고 짤막한 그림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중간 그림자도 있기 때문에 개들도 뭡니까? 기럭지가 길고 네 다리가 크고 길쭉길쭉한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퍼트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치와와보다는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하고 팔다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위스 알프스에 자라는 세인트 버나드 같은 개가 있죠. 구조견, 이건 뭐 웬만한 송아지보다 크지 않습니까? 사람을 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뭐 빛이 그죠? 원 개의 이데아에 비춰서 빛이 짧게 맺히면 그죠? 다리가 짧은 개들이 이제 생기고 뭐 이런 방식의 세계상이죠. 세계관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누는 세계관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좀 손쉽게, 보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손쉽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계를 구분짓는 이런 이원론적인 어떤 그 구분의 철학적 배경과 토대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을 사용하면 이데아의 세계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모방의 세계에 해당되는 게 그죠? 그림자 세계에 해당되는 게 세상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어떤 이원론적 관점이 플라톤주의적 관점에서 쉽게 그죠? 대입이 되고 설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플라톤주의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에 또한 심취했던 인물이지요. 이 신플라톤주의의 태두가 플로티노스입니다. 이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에 심취를 했던 거지요. 이 플로티노스란 인물의 핵심적 사상은 일자 사상입니다. 토헨, 이 세상에는 원래 궁극적으로 일자가 있고 이 일자로부터 이 세상이 유출되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자면 신학과 철학에서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자로부터 정신이 유출되고 정신으로부터 영혼이 유출되고 영혼으로부터 육체가 유출되고 육체로부터 물질이 유출되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출설에 따르면 이 세상의 만물 이 삼라만상은 단계와 등급, 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뭡니까? 신적인 어떤 순도가 약해지고, 그죠? 올라갈수록 신적 순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신이, 그죠? 신적인 순도 내지 신성의 어떤 강도가 제일 강한 것이고, 그다음에 영혼이겠죠? 그다음 육체겠죠? 그다음에는 물질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신플라톤주의 일자 사상에 의해서 이 일자로부터 유출된 이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를 그 일자로부터 유출된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라고 그들은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과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개종하고도 그가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플라톤 철학과 신플라톤 철학을 그리스도교 신학을 정립한 하나의 해석학적인 하나의 어떤 뭡니까 베이스 내지는 툴로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한 것은 기독교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어떤 강력한 세력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교양인들이 갖고 있었던 주류적 세계관이죠. 신플라톤주의. 그것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사유체계 중에 스토아 철학,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지성인들이 갖고 있었던 주류적 가치체계고 철학체계였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교를 설명하고 변증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그 당시 주류의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의 체계로 설득력 있게 그죠 전달되고 해명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은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속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연속성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사상을 정립함에 있어서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교 교부로서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사상 내지는 정체성과 더불어 그죠 불연속성을 여전히 견지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볼 것은 플라톤주의 철학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플라톤의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사상을 정립함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헬라스 철학, 즉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사상을 무조건 동일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헬라스 철학, 즉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사상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이 세계를 구분짓는 플라톤 사상으로부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통찰을 얻은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와는 엄연히 구분되고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 이퀄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데아 이퀄 디비니타스 데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등식으로 단순히 단순화시키면 그것은 오해고 오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인간이 어떤 그 이성의 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육안으로는 이데아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이성의 눈으로 이데아 세계를 통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존재는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만이 이데아의 세계를 통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데아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저 플라톤은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그 당시 뭡니까? 그 헬라스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있었던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 정치 체제가 갖는 무식함과 저열함과 뭐라고 할까요? 어떤 비전문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 플라톤이라는 인물은 그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고 비인학파의 철학자였던 칼 포퍼의 저작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칼 포퍼가 이야기했던 열린 사회라는 그 사회의 대표적인 적으로 칼 포퍼는 플라톤을 묘사하고 있죠. 반민주 정체의 선두주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 아테네의 민주 정치 체제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것도 제가 그 철학사에 제가 플라톤 부분에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왜 플라톤이 아테네 민주 정치 체제를 혐오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제 강의를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플라톤은 굉장히 아테네의 민주 정치 체제에 대해서 반감과 분노를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실은 민주 정치 체제라는 게 오클로크라시거든요. 그 대중에 의한 정치, 오클로스란 말이 민중이란 말인데 오클로스란 말하고 크라시란 말은 통치란 뜻이니까 대중 또는 민중에 의한 통치 체제인 겁니다. 이걸 이제 소위 말해 대중 정치 체제죠. 광장 정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테네는 그 뭡니까? 아고라라고 광장이 있었죠. 광장에 모여 가지고 이제 그 노예 신분은 여기에 배제됩니다. 여자도 배제되고 아이들도 배제되고, 노예가 아닌 아테네의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토론하고 정견을 발표하고 연설을 하고 해서 거기서 정책을 결정짓고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체제였던 것이죠. 예. 근데 그 체제가 가지고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비전문성이죠. 비전문가들의 집단에 의해서 국가와 도시의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때로는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 아테네 민주 정치 체제의 이면에 흐르는 중단 하나의 어떤 그 이념과 사상이 뭐냐면 상대주의였던 거죠. 상대주의였던 겁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란 거죠. 이러한 기반적인 토대 위에서, 이 기초적 토대 위에서 민주 정치 체제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테네 민주 정치 체제와 더불어 그 중간 소양인 뭐 변론술이라든가 아니면 웅변술, 수사학 같은 것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 막대한 돈을 벌고 명성을 누렸던 선생들이 소피스트들이죠.
소피스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주적들이죠. 그들이 유포시켰던 상대적 진리관, 그러니까 뭐가 갈겨보고 아닌 말고 싸질러보고 아닌 말고 이런 방식의 논리, 이것이 뭡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학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한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아테네의 소피스트들로 대변되는 상대주의적 철학이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토대였고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자기의 스승이고 스스로가 아테네의 등에, 아테네라는 소의 엉덩이에 붙어서, 등에라는 게 그 벌처럼 팍팍 쏘는 팔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황소의 엉덩이에 침을 가해서 아테네를 각성시키려는 신의 소명을 받고 그 아테네에 왔던 아테네 등에라고 자임했던 자기의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그러한 무지몽매하고 비전문적이고 이런 맞은 말과 아닌 말고라는 무책임한 자들에 의해서 스승이 재판받아서 독배를 마시고 죽는 것을 플라톤은 목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플라톤은 이러한 아테네의 이 비전문적이고 썩어빠진 자들이 말빨만 좋다면 탐욕을 가지고 한 자리를 헤쳐먹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매우 분노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개나 소나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자들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인 통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인 통치를 하기 위하여 그는 철학자 양성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위하여 아테네에 세웠던 학교가 아카데미아죠. 거기서 이제 철학자들 양성했고, 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들이 뭡니까? 자가 왕이 되어서 그 철학자 왕에 의해서 그 왕이 신하들, 철학자 신하들을 거느리면서 하는 정치, 이것이 이상국가의 정치라고 봤던 거지요. 그래서 철학자 중에 철학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아카데미아에서 배출했던 플라톤의 가장 위대한 제자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계열의 이 철학에 있어서 이제 그들이 갖는 어떻게 반민주 정치 체제 아니면 엘리트적 그죠 정치에 대한 이상이었던 거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플라톤의 이 이상 국가로는 이 그 서양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구현된 적이 없죠. 철학자가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마디로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서 이제 텍스트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라죠. 그런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플라톤의 철학자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철학자 중에 철학자가 왕이 되고 철학자가 신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지상에 딱 한 번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입니다.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를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죠. 플라톤 이상국가론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이 시행되었던 유일한 그죠. 단 한 번의 유일한 예가 바로 조선이죠. 왜냐? 조선에서 왕은 뭡니까? 선비 중에 선비가 왕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유학이 전문용어로 도학 정치라고 합니다. 선비 중에 선비가 왕이 되고 그 왕이 뭡니까? 선비들, 철학자들을 대소신료로 그죠? 신하로 두고 그들과 함께 치열하게 뭡니까? 토의하고 디베이트하면서 그 수행되는 정치, 이게 이제 조선의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그죠 왕도 정치죠. 이 왕도 정치에서 뭡니까? 신권과 왕권이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고 서로가 뭡니까?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파워 게임을 하면서 그죠. 여기서 변증법적으로 도출되는 정치적 이념과 논리를 시행해가는 이런 식의 정치였던 거지요. 이게 조선에서 한번 시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능했던 게 과거 시험이죠. 과거 시험. 여러분, 과거라는 게 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가지고 관료를 뽑는다. 이건 서양에서 20세기에 와서나 가능했던 겁니다. 이건 굉장한 발상이죠. 여러분, 서양의 계몽주의 시대나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험을 쳐서 관료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다 서양의 어떤 이 행정 체제라는 것은 다 등용이죠, 등용. 조선은 철저하게 시험을 봐서 등용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뽑는 거. 그래서 철학자 중에서 선별해서 뽑아서 유능한 사람을, 유능한 인간을 인재로 등용시켜서 앉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에 이제 그 과거 시험은 굉장히 치열했던 겁니다. 그 시험에 그 응시할 수 있는 신분은 사실은 양민들까지 그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죠. 그 반상의 어떤 법도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안 되면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뽑는 이 사고의 발상은 대단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면 양반이 양반 신분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3대 안에 과거 시험에 합격자가 안 나오면 양반의 신분이 양민으로 강등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벼슬아치 집안에서 그 부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경 부인들이라고 하죠. 정경 부인들이 갖는 그 어떤 그 교육열이나 치맛바람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이 엄청난 거죠. 가부경정 이후에 신분제도가 철폐됐지만 여전히 그 교육열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뭡니까? 입시제도 하나를 가지고 그 아이의 거의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런 방식의 어떤 구조가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그 정치 구조는 신분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떠나갖고 그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를 우린 성찰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인간이 이성의 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세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만이 볼 수, 이성이 고도로 발달된 철학자만이 이데아 세계를 통찰할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가르침이죠. 반면에 아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적 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통찰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구스티누스는 이성주의자가 아니죠. 물론 아구스티누스는 삶의 어떤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암보다는 뭡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의지고 신의 은총이죠.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이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성의 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플라톤이 주장하는 그저 관점이라면 아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사랑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이데아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관점은 유사하지만 그저 전혀 불연속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라는 플라톤의 이원론은 아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상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구분지어서 설명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주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백하게 연속성과 아울러 불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